네, 토론인 시간입니다. 최양우 중앙대 겸임교수, 강석진 평론가, 그리고 류여해 수원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정치권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가 오늘 추경안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 사건이죠. 관련해서 정보의 중심으로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가 현안 보고를 받고 일단 뭐 진상 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타협을 했는데 이 타협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하시는지요? 또 여야 간의 뭐 득실이 혹시 계산될 수 있다면 이 경우에 이게 여당 쪽의 득이 큰지 야당 쪽의 득이 큰지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예. 이 추경 같은 게 뭐 대개 한 50일 정도 걸리는 건데 이걸 18일 만에 아주 컴팩하게 끝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찬사를 보내고요. 네. 일단 야당부터 얘기하면 야당은 이거를 들어줌으로 해서 야당이 뭐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가 좀 제거가 됐고요. 네. 제일 좋은 게 이 법인세라는 게 참 금기어거든요. 네. 이거를 부대 의견으로 해서 지분 의무로 해서 향후에 세출 조정이라든가 세입 조정하는데 네, 네.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여당은 뭐 일단 청문회를 막아냈다고 봐야지는 거죠. 현안 질의로 해서 네. 현안 질의로 가면 뭐 소위 말하는 증거나 증인 이 요청에 대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고요. 뭐 플러스가 더 됐다면은 신미럴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그럴까요? 당정청이 조금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막아낸 그런 뭐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권이 조금 더 득이 크다?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뭐 여당이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제로섬 게임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윈윈이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훨씬 득이 컸다. 여당 입장에서는. 네. 야당도 뭐 법인세 정상화 뭐 그 이야기를 꺼냈지만 네. 그걸로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법인세 정비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네. 네. 근데 저는 야당 입장에 관해서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 예산 이거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었거든요. 5조 6천억 원. 네. 그 이유가 정부가 세수축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적절한 설명도 없이 2천억만 깎고는 그냥 통과시켰어요. 네. 이거는 야당의 주장에 공감을 하고 있던 많은 국민들한테 설명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여당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런데 강석진 평론가는 여당이 많이 우세한 협상 결과인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류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득을 봤던 것은 오히려 여기서 잃지 않고 이득을 봤던 것은 야당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과 생각이 좀 다르게 전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었었다면 메르스 전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돈을 가지고 만약에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다면 야당에게 결국 질타가 돌아갔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메르스라는 아주 큰 국가적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을 빠르게 통과시킬수록 여당은 오히려 만약에 늦게 갔다면 여당으로서는 잃을 것이 없었지만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더 얻을 것이 많았다. 또 하나는요. 국정원 해킹건은 현안 보고 받기로 했다. 만약에 청문회로 갔거나 더 크게 갔을 경우에는 야당이 공격하다가 할 것이 없을 때에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역시 야당이 오히려 더 이득이지 여당에서 이득이 아니다. 전 좀 다르게 봅니다. 네, 재미있는 해석이네요. 네. 그러니까 추경이나 국정원 해킹건 야권 입장에서 어쨌든 출구가 필요했는데 차제의 여야 협상을 통해서 출구를 잘 만들어서 잘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크게 뭐 얻어맞을 거 덜 맞았다 이런 취지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야당이 더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윈윈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평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야당이 좀 크게 얻었지만 뭐 여당도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잃을 건 없었죠. 예, 알겠습니다. 좀 여당이 크게 얻었다. 또 야당이 크게 얻었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어쨌든 윈윈했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론가들의 국민의 득실이 평가군요. 뭔가는 한번 따져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7조를 했는데 15조를 국채 발행했거든요. 짚을 주제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 득실도 꼭 따져줬으면 좋겠다. 뭐 결론만 집에서. 말씀하시면요. 국민들은 3% 성장을 바라고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추경이냐 아니냐 뭐 조금 이따 보면 되겠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은 사실은 이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이죠. 예.
뭐 해킹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게 민간인 사찰이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공방이 있는데 어쨌든 국회 관련 상임위 특히 정보위 중심으로 따져보자고 하는 데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따져보면 될 일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두어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그 전병헌 최고위원 새정치연합에서 이 뭐 여러 가지 특히 차량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를 해가지고 경찰이 뭐 하여튼 10여 차례 이상 그 같은 시간대 같은 동종의 차량으로 시연을 해서 바꿔치기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이 그 의혹을 불식하느라고 어쨌든 좀 이 땀을 흘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차량 부분에 관해서는 네. 네티즌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상당히 합리적 의혹이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의심할 만하다. 예, 번호판이 상당히 달라 보이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여당에서 이제 전병헌 최고위원이 그걸 받아서 문제 제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실 규명이고요. 예. 하나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어떻게 요령껏 지금 네. 저 그림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요. 뭐 의혹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 근데 경찰이 어쨌든 시연을 해서 바꿔치기 없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 그러면 이제 동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 부분 이제 어디죠? 그 국과수에서도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진실 규명하고 의혹 부분이 불신 의혹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불신 의혹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이걸 잘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 건도 저 생각하기에는 뭐 야당 의원이나 또는 보좌관들까지도 입회를 시켜가지고 저 시연을 갖다가 하고 그렇게 하고 결과를 보여주고 이런 노력을 조금만 더 했으면 훨씬 더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한국이 참 우습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드러내서 좋은 정보가 있고 드러내지 않아서 좋은 정보가 있는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나라로 지금 폄하가 되고요. 7월 23일 어저께만 딱 보더라도요. 100만 건의 해킹이 들어옵니다. 한국에. 이거 얼마나 이 한국이 해킹하기 쉬운 나라고 이거 체계도 안 쓰는 나라라니까 막 공격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예. 하루 동안 100만 건? 시간당 4만 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미국에서도 이제 포춘지에서 이거를 공개했을 때 미국에서 우리 FBI가 새로운 정보를 익혀야 범죄자들을 막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딱 얘기하면서 끝났거든요. 이게 자꾸만 이 소위 말하는 정치권이라는 건 갈등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갈등을 증폭을 해 주니까 참 근본적으로 참 답답할 지경입니다. 이거는. 이 정치권한테 이 무작정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강석주 평론가가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치권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게 의혹을 제기하고 뭐 네티즌들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런데 그중에 이거는 내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침묵할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그걸 받아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거는 그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전면전처럼 언론에 공개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거죠. 자, 의심이 나면 경찰청하고 그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이렇게 무슨 선전하듯이 갈등을 증폭하듯이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럼 정보위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고 뭐 안행위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최 교수님 말씀 중에 국가 안보에 아주 결정적으로 기묘한 정보들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말씀을 했다 우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차량 바꿔치기 정도, 번호판이 다르다 같다 이 정도를 갖고 이것을 갖다가 뭐 제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이 끊임없는 의혹이 우리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죠. 작년에 유병헌 사태 때였습니다. 끊임없이 그 의혹이 제기되고 결국은 아니라고 국가수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살아있을 거라는 추측까지도 지금도 난무하고 있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있고 국가수가 있고 검찰이 있는데 신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끊임없는 의혹 제기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빛이 반사돼서 하얗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연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제 뭐 보좌관이 들어가고 비서관이 들어가고 그것도 좋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번호판 하얀색 초록색 그런 논란은 오히려 지금은 불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신뢰라는 건 정직함이 쌓여야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태까지 과거에 우리가 이상한 사건들을 갖다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핏하면 의심하는,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그건 정직함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강선희 평론가 말씀하신 것은 그것대로 이게 뭐 정권이나 뭐 여야를 넘어서는 문제 같습니다. 네. 지금 류 교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게 천안함 때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 아직도 천안함은 뭐 이게 북한의 이거 그 잠수함에 의한 폭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또는 그 이전에도 아마 그랬겠지만 뭐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발표라면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이런 이 현실이 존재합니다. 네. 굉장히 불편한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분들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전에 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이나 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예, 신뢰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자, 류 교수, 네. 그 안철수 의원이 또 이게 안철수 의원이 고발한 겁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회사를 검찰이 고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속해 있는 데서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회사 모두를 지금 다 같이 싸서 고발을 한 사건인데요. 예. 지금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요, 이 고발이라는 것이 과연 할 수 있을까를 전 먼저 고민해봤습니다. 네. 국정원은요, 통신의 비밀과 감청, 즉 원칙과 예외를 넘나드는 곳이 바로 국정원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업무를 하면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한 것이 잘못된 일일까를 고민해봤을 때요. 네. 잘된 간첩을 잡았다면 잘했다고 하겠죠. 일반 국민을 만약에 감청을 했다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하겠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이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국정원이 못하는 영역을 세우는, 선을 세우는 국정원이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선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당의 대표로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정확한 증거가 없이 고발했다면 무고죄가 되겠죠. 근데 본인은 어떤 증거도 없이 합리적 의심, 방금 말씀하신 의심만 갖고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국민도 아니고요. 이건 그 검찰 고발 사항이 안 된다고 류 교수는 보시는 건가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정확한 증거, 우리가요 국민들끼리도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이 충분히 많은데요. 대부분 많은 사건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국회의원께서 지금 의심이 간다고 정확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 법률적인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안철수 의원 말을 한 거를 보면은 프로그램을 갖다 중개한 회사가 인가 없이 그 프로그램을 갖다 취급한 것이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법까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근거가 없이 고발을 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입 판매를 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엔테크를 이제 고발한 거고 우리 국정원은 그것을
전달 유포했기 때문에 네.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 해서 고발을 했고요. 네. 여기에 뭐 이병호 원장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들어갔다 갖고는 말았다 이제 뭐 법률자문단에서 예,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안 들어가게 그리고 되고. 또 하나 자료를 삭제한 부분이 바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위반이라고 지금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정말 우리 법 안에 정말 넘어서 위반을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지는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이제 뭐 검찰은 고발을 접수했기 때문에 네. 뭐 수사팀을 배당하고 뭐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뭐 하여튼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점이 국정원 직원 일동의 성명서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국정원 직원 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성명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뭐 어떤 주장을 하려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성명서를 읽어보면 이 자살한 동료 직원이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거고,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이 공동성명을 주도한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욱 국정원장도 이 성명서를 사전에 결재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근거로 이 주장을 지금 새정치연합이 하고 이제 있는 겁니까? 새정치연합에서는 공무원법과 국정원법을 예. 위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저는 일종의 정치행위라고 보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한테 네.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진실규명에 있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들을 갖다가 싸잡아서 잘못됐다, 또 뭐 적으로 돌린다,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잘못을 밝혀내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지, 좀 저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뭐든지 다 혼내야 되는 건 아니지 국정원의 않습니까? 공동성명 자체가 적절한 행동은 아니지만 예. 그렇다고 이것을 그것까지 저 법적 고발을 대응을 하니, 하는 것, 예, 이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예. 야당이요, 하나를 좀 지금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한테. 우리의 해킹 실력이 얼마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북한은요, 세계 3위 해킹 국가고요. 김정은은 사이버 전쟁의 말로 무자비한 타격을 보장하는 뭐 만능의 보검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실전인데, 거기에 지금 이거 뭐 국정원의 안보에 집중하도록 고발한다 그러는데, 국정원이 진짜로 일할 수 있게 우리가 얼마나 상황에 있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고발도 방금 이 고발도 똑같죠. 결국 검찰한테 정치를 하라는 뜻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우리가 검찰을 정치 검찰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기소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다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애매합니까? 야당에서는 여당을 고발하고 결국 국정원을 고발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검찰이 결국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정말 이건 좀 자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 국정원이 집단 성명을,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야당에서 이제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은 또 사실 같아요. 네, 그건 뭐 맞는 얘기죠. 그리고 네. 아니 이렇게 뭐 정보기관원들이 이렇게 드러내서 뭐 하는 일은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적절치 않습니다. 국정은 적절치 않고 옛날 저 돌에다 새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뭐 한다, 향한다인가. 네. 예. 근데 본인들은 존재가 그늘에 있어야죠. 저렇게 나타나는 거 적절치 않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적의 정치권에서 예. 수렴돼서 나타나니까. 알겠습니다. 결과가. 뭐 세 분이 크게 다른 생각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도 이 문제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국정원 해킹 정국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기서 어쨌든 단연 안철수 의원의 그 존재감이 좀 돋보입니다. 네. 정치적 득실은 어떨까요? 뭐 이제 자기가 자기 분야에 예. 자기 그 전문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청문회가 이제 무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4개 상임위로 쪼개지다 보니까 네. 사실 뭔가 끝마무리가 계속 없는 거예요. 우리 안철수 의원이 정치 입지가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네. 또 막힌 상태고, 그래서
뒤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도 안보는 자기는 보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수답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전문성과 신중함이 좀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혹이 나오면 뭐 당연히 안철수 의원 뭐 득이 많겠지만 의혹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뒷마무리를 좀 잘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서부터는. 네. 그리고 여태까지 여당 쪽에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인가요? 한 놈만 패라. 튀는 놈 한 놈만 패라. 뭐 그런 말처럼 그냥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가했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신중하고 그 무리가 없었던 예.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또 반대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이럴 것밖에 안 남았다. 네. 왜냐면요. 본인이 정치인인지 이제 다시 안철수 의원이 옛날 과거의 그 바이러스를 잡는 안철수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그 능력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잃을 것이 너무 많아졌다. 류 교수가 어쨌든 뒤집어 보면서 계속 좀 예. 좋은 파트너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앞으로 하기 나름으로 상당한 그렇습니다. 정도의 존재감을 계속 보일지 아니면 지금 진짜 류 교수 말씀대로 네. 예, 이거 뭐 옛날 안랩할 때의 안철수 모습으로 다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 17명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밥도 먹었어요. 예. 네. 식사 정치라고 하는 말이 다시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인들 달래서 뭐래도 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한번 밥 먹으면 다 긴장을 합니다. 뭐 하나 내놔야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업 보고 뭐 하라고 그러면서 패면서 할 수는 없고 달래가면서 하는 거니까 뭐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가 처음에 설 때는 정권이 처음 설 때는 경제민주화 이야기했고 초기에 기업들 효성이나 뭐 네. 이런 데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고 네. 낯익은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정권. 예, 어쨌든 청와대에서 밥을 먹이면 긴장합니까? 기업들이 제가 기업인들한테 들어봤더니 밥값을 좀 내야 되니까. 예, 긴장한대요. 그리고 뭐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삼계탕 재벌 총수들 모아서 할 때도 참 저는 보기 좋았어요. 근데 식사 정치의 핵심은 누구랑 밥 먹느냐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초기에는 여야 의원들 다 불러서 얘기했고요. 네. 이번에 또 뭐 여당 의원 160명을 세 차례 나눠서 한다 그랬는데 진짜로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같이 한다는 자체가 하스피텔리티를 어떻게 주냐거든요. 좀 그런 좀 소통의 장으로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식구죠. 밥을 같이 먹으면 일단은 그러네. 우리 식구죠. 자, 우리 식구다. 우리 식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아주 좋은 오늘 오찬 모임이었다. 저 하나만 좀 이렇게 덧붙이자면 대기업 이제 총수들하고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하고도 식사를 같이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그렇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요. 뭐 식사 정치가 효과가 있다면 대통령이 뭐 밥을 왜 안 먹겠습니까? 정치권하고도 먹고 야당하고도 뭐 먹게 될. 먹어야죠. 네. 뭐 그때 이제 되게 밥값을 좀 갖고 가야 되는데 야당이 그 밥값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야당은 보통 밥값을 받아가죠. 받아갑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좀 이렇게 정치가 좀 가끔씩 좀 웃음도 나오고 예, 이런 덕담도 나오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새정치연합 쪽은 뭐 여전히 별로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참 뭐 민망한 또 자료가 있네요. 예, 문재인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경고를 하는 그 장면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틀마다 아침에 열리는 최고위원회는 우리 당의 얼굴입니다. 언론이 지켜보고 국민들이 지켜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을 대표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걸맞게 책임과 품격을 지켜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여 최고위원회가 오히려 당의 지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서로 배려하면서 검도를 지켜야 합니다. 최고위원들께서 책임과 품격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유승희 최고위원과 이용득 최고위원이 이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좀 이 욕설이 섞인 막말을 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그 단초가 된 것은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면 문제를 유승희 최고위원이 얘기를 꺼내고 논란이 있어서 그냥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봉주 전 의원이 SNS에다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용득 최고위원을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용득 씨 듣보잡 등극이다. 예. 글쎄요. 뭐 논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갖고 예. 아무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른다라는 네.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깊은 강이 좀 다 돼줬으면 좋겠고요. 최고위원이나 명망이 있는 정치인이면 깊은 강이 돼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자식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좀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우아하게 평론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아주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 박사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법학으로 전공을 했었고 또 이제 법학자니까 저는 법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렸더니 고 박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법치로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법치 위가 정치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정치다. 법치는 미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정치가 그러면 그 위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가 필요하고 법치 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사태를 보면서 정치가 아주 쉬운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막말하면 되는 것이 정치구나라고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이 정치를 망신 주는 정치가. 고 박사님 진짜 법치가 더 제대로인 것 아니, 같은데요. 네, 그래서 민망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그 셀프 디스 캠페인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요, 손혜원 홍보위원장 새로 영입하면서 이거 네. 저 브랜드 네이밍 하신 분인데 네.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야권 내에서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게 DJ가 대통령 됐을 때 동교동계가 아무도 임명직이 안 나간다고 해서 내려놓는 리더십을 했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이 따오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보기 좋고 자기의 약점을 나타내는 거라서 저한테 진짜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시원한 정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시원하게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셀프 디스라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셀프 해명이나 뭐 이런 좀 자화자찬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냥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정치에. 네.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셀프 디스가 잘못되면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예. 뭐 하나의 퍼포먼스다. 뭐 홍보로서는 이런저런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진정성을 의심받거나 네. 셀프 디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예, 강석주 평론가 말씀대로 이게 자화자찬으로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해봐야 되겠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